나는 요양원 대신 내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고 싶으니까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양원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정확한 약 복용, 병원과 가까운 거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밥은 나오지만 내 입맛은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외출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라는 그 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늙어야 할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외로움과 고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2년째 생활 중인 80대 어르신은 말합니다. 밥은 규칙적으로 나와요. 약도 잘 챙겨줘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할머니는 매달 15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고자 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 집은 다 멀고 아픈 나를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아요. 우리는 정말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노후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몸이 불편한데 노후 준비가 안 되신 어르신은 일단 세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먼저 자식들의 집에서 기거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신 어르신은 자식들의 집에 기거하는 방법과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사는 방법은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은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병이 없는 상태라면 별 문제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면 되겠지만 지병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하면 20시간 간병의 경우 일당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웬만한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금액입니다. 거기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추가 요금도 발생합니다. 웬만한 어르신 대부분이 연금으로 살아가는 입장인데 턱없는 금액이죠. 하루 12시간만 고용하면 일당 8만 원에 한 달 2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또한 연금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시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스러운 거죠. 또한 간병인은 간병인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제공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오는데 대신 온 분이 어르신의 상태를 잘 모르면 간병하기가 쉽지 않죠. 매번 새로운 사람마다 본인의 상태 설명과 집안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와주면 그런대로 견딜만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전혀 간병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어르신의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항상 내 집에, 내 곁에 있는 느낌이 너무 불편하고 지인들이 찾아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부르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하루 3시간씩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치매소견 진단서를 발급받아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알츠하이머, 뇌내출혈, 뇌졸중, 뇌경색증, 파킨스병 등입니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한 후 거주지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 판정을 하여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하게 되면 가족요양 보호 담당하는 분의 가족요양급여는 매년 장기요양 등급 한도액 및 방문 요양 시간 수가에 따라 변경되며 돌봄 횟수와 수가에 따라 달라지고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 중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 수급 0%로 나뉩니다. 이때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식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이 가능하며 신체활동 지원으로 세면 도움과 구강관리, 그리고 정서 지원으로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직접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좀 챙겨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챙겨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실과 화장실 등에는 비상벨 장치를 부착하여 필요하면 누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자식들이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멀리 사는 자식들을 부르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곤 자식들과 함께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요양원으로의 행선지를 정해놓고도 찹찹한 마음에 먼저 요양원에 입소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앞선 인트로에서 제기한 이야기죠. 요양원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정확한 약 복용, 병원과 가까운 거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면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밥은 나오지만 내 입맛은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외출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라는 그 말.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밥 먹을 땐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고 약 먹을 땐 뭔 약인지도 모르게 그냥 삼키라 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고 감옥이 따로 없다는 어느 어르신의 말이 뇌리에 스치는군요. 요양원은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겸 요양보호사가 의료 부문을 대부분 담당하는데 만약 어르신이 병원을 가야 할 경우라든지 약을 타서 복용해야 한다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금액을 지불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관련 부분의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약도 병원에 가서 직접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약은 병원이기에 처방을 자체에서 내려서 투약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비용이 비싸집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따로 합산되어 나오기에 대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요양병원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외로움과 고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2년째 생활 중인 80대 어르신은 말합니다. 밥은 규칙적으로 잘 나옵니다. 먹을만 하고요. 약도 잘 챙겨줘요. 의사도 매일 아침 회진으로 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할머니는 매달 15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고자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은 집이 다 멀고 아픈 나를 받아줄 곳도 마땅치 않아요. 우리는 정말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노후를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열거한 내용과 방법은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온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런 노후가 아닌 새로운 모습의 노후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여러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우리의 노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재개발된 고향집에 홀로 남은 70대 여성 이순자 씨의 노후를 이야기합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순자 씨는 가족들은 다 떠났지만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삶이니까요. 서울 재개발지구, 남겨진 집 하나, 서울의 북동쪽, 오래된 주택가가 하나둘 철거되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그곳. 사람들은 떠났고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 한 채. 그곳에 74세의 이순자 씨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떠났지요. 옆집도 건너집도. 근데 나는 안 나갔어요.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살았고 여기가 내 집이거든요.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 이순자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외국으로 이민 갔고 이 집은 이제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엔 직접 타 마시는 믹스커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엔 지역 간호사의 방문 진료를 받습니다. 이 집은 불편해요. 계단도 많고 보일러도 낡았죠. 근데 이상하게 밖에서 하루만 자도 잠이 안 와요.
내가 살아온 냄새가 배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된 삶. 이순자 씨는 서울시 커뮤니티 케어 지원 대상자입니다. 주 2회 방문 간호사의 관리를 받고 지역 반찬 나눔 봉사 연계를 통해 제공받으며 1인 고령 가구 생활안전 센서 설치와 스마트워치, 응급알림 시스템 등록으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딸처럼 다가오는 간호사와 이웃의 정이 있어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주면 그게 참 고맙지요. 이순자 씨는 매주 일요일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미사에 접속합니다. 디지털 성당 미사와 온라인 성경 모임,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과 화상으로 찻잔을 나누는 수요 대화방을 통해 작은 연결과 큰 위안을 얻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예요. 근데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살아온 이 마당이 있고, 그리고 아직 봄이 오잖아요. 이순자 씨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돌봄을 받고 관계 안에 머물며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성당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방 안에서 미사도 드리고 친구 얼굴도 보니 좋지요. 그녀의 삶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노후는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의 연장이어야 한다고. 나는 이 동네가 좋아요. 슈퍼도 알고 약국도 알고 누가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이 씨는 매주 2번 방문하는 지역 간호사의 건강 체크를 받고 지자체의 반찬 나눔 서비스를 신청해 이웃들과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사례로는 양평 느티나무집 실버 코하우징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하우징, 공동체 돌봄, 여성 노년의 연대를 담은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느티나무집 이야기. 느티나무집의 5 여성.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살기로 했어요. 경기도 양평 외곽 숲과 마을 사이. 도시에서 한참을 벗어난 양평의 한 마을. 자연과 가까운 이곳.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한 언덕 위에 5명의 여성들이 모여 살아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다만 함께 늙어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5명의 주인공은 75세의 박영희 씨는 전직 초등교사입니다. 느티나무집의 창립자이며 책과 평화를 사랑하며 모두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김말순 씨는 72세로 전직 간호사입니다. 건강에 민감한 실천가로 집안의 건강관리와 응급약 상비를 맡고 있습니다. 오선혜 씨는 70세의 화가였습니다. 마당 벽에 벽화를 그리고 미술 활동을 이끄는 감성의 중심입니다. 68세의 장미화 씨는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맛있는 식사를 책임지는 요리사로 공동부엌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전직 사회복지사였던 67세의 최정옥 씨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잇는 소통창구로 프로그램 기획과 외부 연락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함께 차리는 아침 식사로 시작됩니다. 식탁엔 늘 계절 반찬과 직접 키운 채소가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국을 끓이고, 누군가는 찻잔을 닦고, 누군가는 조용히 라디오를 틀며 말없이 돕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따뜻해요. 김말순 씨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즐기게 합니다. 오선혜 씨는 마당의 벽에 느티나무를 그립니다. 박영희 씨는 아침마다 책 읽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장미화 씨는 김치를 담그고 최정옥 씨는 마을 행사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집은 규칙이 없어요. 대신 존중이 있어요. 박영희 씨는 갈등도 연습처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소한 다툼도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 방식, 텃밭 물 주는 순서, TV 소리 크기. 하지만 이들은 모여 앉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마음도 맞춰야죠. 차를 마시며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집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요양원도 병원도 아닌 이 집에서 서로 기대며 스스로 일어서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율적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각자 자기 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돌봄 순번표를 조정합니다. 함께 늙는다는 것. 우리는 노년의 사춘기를 사는 중이에요. 최정옥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마당에 놓인 평상에 모여 차를 마시고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가끔은 마을 아이들이 와서 그림 수업을 듣고 멀리 있는 자녀들이 놀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나이 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장미화 씨는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느티나무 집은 특별한 시설이 아닙니다. 거창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긴 늙음이 외로움이 되지 않는 집입니다. 우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나이 들어갑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살기로 했어요.
5명의 60과 70대 여성들이 공동 주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하루는 각자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는 미술 수업을 엽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가족에게 기대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는 외롭고 불안하잖아요. 우린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였어요. 여기서 살다가 죽자.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스마트 재가 돌봄, 기술로 지켜주는 혼자 살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철수 씨는 심장이 약하지만 혼자 삽니다. 스마트워치와 센서를 통해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는 김철수 씨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드립니다. 혼자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 한 바닷가 마을, 바람 부는 동네 언덕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고 낡은 연립주택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75세의 김철수 씨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조금 좁고 낡았지만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이 창문이 좋습니다. 심장이 약한 남자 홀로 서기를 택하였습니다. 철수 씨는 10년 전 심근경색을 앓은 이후로 심장이 약해져 병원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별했고 아들, 딸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접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삶을 바꾼 건 부산시가 시행 중인 스마트 재가돌봄 시스템, 기술이 연결해준 안심이었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집안 곳곳에는 모션 감지 센서와 문 열림 감지기, 침대 옆과 화장실에는 응급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기계가 낯설었죠. 근데 이 시계 덕분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1년 전 밤중에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던 김 씨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119가 자동으로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덕분에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 2회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해주고 격주로 사회복지사 상담과 안부 전화, 그리고 월 1회 건강 상태 리포트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양반이 와서 혈압도 재주고 약도 챙겨줘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김철수 씨의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통화도 드물었지만 복지사 도움으로 영상통화 앱을 설치하고 지금은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보며 대화합니다. 딸애가 그럽디다. 아빠 얼굴이 맑아졌다고. 그게 다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가족과도 다시 연결되고 혼자만의 여유와 혼자만의 자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침이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보고 가끔은 마당에 나가 벼틀 쬐입니다. 한낮엔 근처 시장까지 산책을 다녀오고 저녁이면 노트를 꺼내 짧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요즘 내 일기의 첫 줄입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전 대답합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두지 않는 손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기술 사용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립과 연결, 혼자 있으면서도 지켜짐 받는 삶, 기술과 사람의 손이 만나 김 씨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먼저 내 노후의 우선순위를 정의해봅니다. 건강, 안정, 인간관계, 자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그리고 정보를 찾고 사람을 만납니다. 지자체 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방문간호, 주거지원, 무료 상담. 단지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에 연결되세요. 지역 내 자조모임, 교회, 성당, 노인대학 등에서 이웃들과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례와 노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아직 살고 싶었으니까요. 이 말은 단지 한 어르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요양원을 예약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삶을 실현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닌 따뜻한 이웃과 함께 병원 침대가 아닌 내 마당의 꽃밭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피는 인생 2막 살롱이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